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김은수 앵커입니다.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팍스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들과 함께 주식 투자에 유용한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 주요 시황이나 업종 분석 그리고 종목 분석이라든지 핫한 주식 시장의 이슈를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 교육부터 심화 교육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방송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방송 자료, 분석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노란통 메신저를 통해서 누구나 무료로 받아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단의 안내와 같이 노란통 메신저를 실행하시고요. 오픈 채팅방 검색을 누른 다음 하단에 안내되어 있는 오늘 방송을 진행하시는 전문가님의 키워드를 입력하셔서 검색하시거나 만약 그게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이 QR코드를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입장하셔서 방송 보고 왔어요 라고 하시면서 교육 자료 그리고 시황 자료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다 편하게 받아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 방송은 녹화 방송입니다. 일정 부분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 팍스경제TV의 전체 증권 전문가님들 중에 수익률이 가장 좋은 메인 간판 전문가님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로지 수익률 상위 랭크자들만 이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 출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을 해주실 우리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러 가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 성공투자의 편리 전문가입니다. 네, 이번 주도 한번 좀 시황 체크 좀 해볼 텐데, 자, 일단 나스닥이 제가 지난주에 이 방송에서 좀 언급드렸던 것처럼 나스닥 선물지수가 12,100대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자, 뭐 일봉상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21선 중심 라인대를 깨면서까지 넘어가는 자리값이니까 사실상 뭐 지켜준다에 대한 관점이 좀 더 강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값은 좀 지켜주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면서 판단하실 수 있는데, 자, 지금 모든 시장의 변동성과 움직임에서는 항상 최소 지금 일단 눌림이라는 거, 우리가 시장을 좀 바라보실 때요. 어쨌든 뭐 강한 상승장이 있고요. 그렇죠? 뭐 하락장이 있고 변동장이 있는데, 자, 뭐가 됐든 결론적으로는 저는 상승을 하더라도 한 번에 지금 의미 있는 눌림 뒤의 상승이 재차 힘을 받아준다. 결국에는 그냥 어설프게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이 상승은 힘이 꺾일 수밖에 없겠죠. 무조건적으로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것도 없고,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이후서부터 해서 지금 21년도 말까지 해서 근 2년 동안에, 뭐 2년 좀 안 되죠. 2년 좀 안 되는 시간 동안에 강한 상승장을 가져갔어도 이 사이 구간에서도 이제 의미 있는 눌림 자리값이 있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 있는 눌림, 되돌림은 앞에서의 상승분의 최소 38.2%의 되돌림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일단은 지금 앞에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눌림 자리값을. 자, 여기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 중에서, 자, 이 원웨이 상승에서는 지금 눌림 자리값을 터치하지 못하고 상승을 보여줬네요. 전문가님 틀렸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상 앞에서 기준을, 그러니까 조금 이제 사실 뭐 중간값에서도 이제 잡으면 당연히 나오고 하는데, 결국에는 제가 이제 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계속적으로 흘러가면서 넘어간다? 만약에 그러면 가장 크게 다이렉트로 힘있게 이제 눌러주는 자리값이다라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앞에서의 이제 상승 자리값이 끝났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넘어온다라고 하더라도 그 상승이 끝나지 않더라도 사실상 눌리는 자리값을 38.22%의 되돌림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제가 틀린 얘기를 한 것처럼 지금 좀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고 어쨌든 중간중간에 이제 타이밍 자체를 최바닥으로 이제 잡았을 경우에도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바라봤을 때 그렇죠. 이미 지금 382는 지금 일단은 훨씬 넘었고 뭐 이전에 훨씬 더 기준점을 더 전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사실상 좀 타이밍 잡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엘리엇 파동 카운팅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자, 앞에서도 이제 지금 상승장에서 지금 제가 딱 지금 38이 잡을 만한 자리값 타이밍보다 이제 이 하락장에서도 이제 한번 더 비교를 해볼게요. 결국에는 이 하락분이 중간중간에 얘는 38이 터치가 지금 일단 좀 잘 보여주는 자리값들이 있었죠. 뭐 지금 현재 앞에서 지금 바라보는 구간대에서도 이 구간 단기 반등 그리고 하나 더 저점을 기준으로 반등은 618까지 강한 반등 그 다음에 이제 나와준 템포는 또 최저점을 또 기준으로 판단하면 지금 0.5까지 그리고 지금 최바닥 21년도 말 22년도 초 지금부터 거의 근 1년 좀 넘는 우리가 대세 하락장에 지금 놓여져 있는데 결국에는 이 자리값 기준으로도 현재 자리가 382까지 반등을 하고 이 고점을 그린 뒤에 하락을 하는데 이 하락 자리값은 바닥을 기준으로 최근에 있었던 단기 상승분에 따른 382 자리값에 놓여져 있어요. 큰 그림으로도 지금 일단은 382 뒤에 눌렀고 작은 그림으로도 지금 382 자리값 눌렀는데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앞으로는 그럼 좀 방향성이 어떨까요? 이렇게 지금 해석을 보실 수가 있겠죠. 사실상 지금 구간은 살짝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저는 되려 지금 자리에서는 한 번에 좀 리테스트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추가적으로 이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시장을 좀 장기적으로 뭐 하루 이틀 보는 게 아니고 좀 장기적으로 이제 좀 판단을 해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다시금 이 전고점을 언젠가는 들어 올리겠죠. 나스닥 지수라는 것 자체가 이 구간대에서 놓여지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뭐 2만도 돌파할 것이고 나중에는 3만 자리 값을 가져가는 그 사이 구간에 그냥 단기적인 눌림, 이슈, 이벤트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바라보시면 현재 구간대에서 이미 381을 터치하고 지금 어설프게 비비고 있는데 결국엔 제가 생각하는 자리값은 이전에 이 하락분에 따른 대추세 라인대 하락 지금 녹색선 대추세 라인대를 한 번은 지금 눌림 자리값이 나올 것이고 여기까지 터치하는 구간대 부근이 한 번은 연출될 것이고 여기서 이제 잘 지지 구간이 나와주면서 재차 상승했을 때 이제는 다시금 상승 추세로 좀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 기간값을 좀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 지금 바라봤을 때 뭐 3월, 4월 뭐 길게 끌고 가면 이 자리값을 좀 길게 끌고 가면 5월이 될 수도 있고 사실상 한 번의 연저점은 살짝 갱신해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해요. 단기적인 충격 다음 분기 실적 발표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는 더 해서 지금 이 구간대까지 터치 이후에 이제 상승 자리값을 가져가도 괜찮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는 조금 약세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가장 큰 이슈나 내용으로 이제 좀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점에선 제가 이게 녹화 방송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점에서는 지금 한 주 전이죠. 한 주 전. 그래서 지금 한 주 전 기준으로 일단은 좀 판단해서 일단 좀 설명드리면 한 주간의 이슈에서 지금 콕 집어볼 만한 게 FMC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정도가 이번 한 주에서 좀 가장 크게 이어졌었던 이슈 그리고 제가 지금 녹화 다음 날인 금요일 날 있을 PC 지표 발표가 있겠죠.
그 정도가 이제 PC 같은 경우는 이제 연준에서 또 가장 사랑하는 물가 지표이기 때문에 결과값에 따라서 지금 벌써부터도 계속적으로 좀 매파적인 내용 자체가 시장을 조금 지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다음 인상 자체는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고 50bp까지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시장에서. 그래서 50bp까지도 지금 가져갈 수도 있는 내용까지 지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해요. 적은데 결국에는 매파적인 발언, 그리고 지난 또 이제 2월 기준으로 지금 보시면 2월 셋째 주죠. 2월 셋째 주.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점이 지금 다섯째 주, 2월 말일 27일 기준으로 이제 방영되는 방송인데, 셋째 주 같은 경우에 움직임이 좀 횡보장세 지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과 여기 구간대에 이제 놓여줬었던 내용인데, 이때가 어땠었냐면, 여기 구간대 해석을 잘 보시면 앞에서 CPI 된 PPI 된 발표가 있었는데, 그 전에 이미 1월부터 해서 이미 지금 월가에서는 막 연저점 갱신할 거고 이 구간대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충격을 더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초부터 해서 한 달 동안 정말 강력한 상승장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또 바닥이구나. 남들은 바닥 잡아서, 남들은 테슬라 100 초반대 잡아가지고 200 넘는 자리값까지 해서 엄청난 또 수익을 봤다는데 또 나만 못 잡았어. 이런 게 이제 시장에서 또 한 번 더 지배적으로 이어지면서 현재 구간대의 눌림이나 악재가 나올 때마다 강력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 자체에서 단기적으로 눌릴 자리, 좀 더 빠르게 눌릴 수 있는 구간 자체를 버텨줬었던 FOMO라고 했었죠. 포모. 그렇죠? 남들과 다르게 행동을 함으로써 떨어지는, 남들과 뒤떨어지는, 남들은 이렇게 하는데 나는 못 사,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개인 매수세가 크게 들어오면서 시장아 눌러라, 나는 살 것이다,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흐름 자체의 크기나 이제 흐름 자체를 좀 벗어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앞에서 이미 지금 이 800 고점 자리값이 382 자리값 터치 구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점 부근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구간대에서 이제 저항 자리값 힘이 빠지는 움직임이 연출됐을 때 개인의 매수세로 이 자리값을 뚫으면서 13,600, 뭐 이전에 있었던 지금 뭐 13,700, 800 이상까지 작년에 이제 8월 고점을 그렸었던 이런 자리값까지 터치를 하면서 강력한 매수세가 나오긴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어쨌든 결국에는 가져가다가 최근의 시장 분위기랑 지금 결국에는 뭐 CPI, PPI 그리고 연준이 원래는 3월을 기준으로 이제 마지막 금리 인상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뭐 연준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페드워치에서도 일단은 5월에는 중단할 것이다, 아니면 뭐 많아봐야 25bp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앞에서 CPI나 PPI가 부담스럽고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게 둔화됐다라는 게 조금 더 반증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다시금 이러한 내용과 시그널 전체적으로 합산돼서 다시금 강하게 낙폭을 가져갔고, 한 번에 제가 그래서 이제 라이브 방송을 제가 매일매일 좀 진행을 하는데, 딱 한 2거래일에서 3거래일 정도 툭툭 크게 떨궈주는 매도세가 연출된다라고 하면 더 이상 FOMO라는 말 자체가 시장에서 다시금 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는 조금 더 깔끔하게 지표나 내용 해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한 주 자체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더 크게 반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역시 일단 382에서 주저앉았기 때문에 더 큰 낙폭을 가져가진 않고요. 이 자리값을 지금 버텨주면서 지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한 주간의 구간 데이터에서는 사실상 지금 이 자리값까지 한 이제 300에서 400 정도 반등까지 나와주는 구간 먼저 연출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단이나 이제 하단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하락 돌파 가능성이 좀 더 크다.
상승 힘을 계속적으로 끌고 갈 만한, 지금 뭐 연준이 이렇게 니네는 금리를 올려라, 우리는 계속 상승장 가져갈래, 가능성도 있고 뭐 없는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확률상은 좀 낮고, 비비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지는 거는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뭐 이 사이 구간대에서 변동성 가져가는 시간대가 좀 더 길어진다? 이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결국에는 상단 추세냐 하단 추세냐, 지금 전저점을 또 깨면서 좀 강력한 추세가 나와줄 때, 뭐 지금 바로 깨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바로 여기서 낙폭 가져가면서 가져가는 거는 추세의 연속이니까 제가 의미 있는 자리값에 낙폭 크게 떨어지는 이런 자리값에 대한 해석이 아니에요. 중간에 반등은 좀 강하게 나와줘야 됩니다. 일단 그 자리값 최소를 한 12,400 정도 때까지 일단은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 여기 다음 템포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3월 달의 추세가 좀 잡힐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측 자체는 매도 뷰 관점으로 나와줄 가능성이 크고요. 그 자리값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오늘 1부는 좀 나스닥에 더 집중해서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예측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자, 일단 3월달 움직임은 어쨌든 이 구간 아니면 조금 더 눌러줘도 돼요. 눌러줬다가 지금 반등 나오는, 어쨌든 특정 자리값 반등까지 지금 400대까지 보여준다라고 했었을 때, 이 다음부터 이제 다시금 저점을 민다라고 하면 이제는 12,000을 지지하는 구간대가 아닌 11,000 자리값을 위협하는 구간대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 이걸 우리가 이제 3월달에 대비하면서 좀 준비해야 되는 자리값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1,000 자리값을 또 위협하고 여기서 이제 또 단기 반등 나와주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이렇게 가져갈 건데, 이 다음 추세에서부터는 사실상 좀 장담할 수는 없어요. 이 다음 추세에서부터는 무조건적으로 연저점 그리면서 하락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는 없고, 그 다음 이슈에 따라서 지금 바라보는 건데, 최근의 움직임에서 판단을 해봤을 때는 결국에는 단기 12,400 정도 때까지 단기 반등 나와준 뒤에 하락장을 또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락장에 대한 근거나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좀 2부에서 마저 설명하면서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내용은 여기까지만 일단 좀 설명드리고요. 2부에서 추가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굿모닝 성공투자 아침 2부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마트와 이제 홈디포에서 일단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가이던스까지 지금 나와준 상황인데, 자, 요 내용 자체가 이제 우리 향후 사실상 단기적인 기업 이슈로만 보시지 마시고요. 향후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른 내용으로 일단 좀 판단해서 보신다라고 하면, 자, 일단 월마트, 홈디포가 지금, 자, 쇼핑객들이 기본적인 것에 이제 더 많이 소비함에 따라 신중한 전망을 지금 좀 밝혔는데, 일단 홈디포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뭐 집에 좀 관련된 그러한 좀 굵직굵직한 부품들을 좀 이렇게 판매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하지만 뭐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것들을 이제 좀 판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자, 팬데믹으로 인한 촉발된 수요가 이제 홈디포 같은 경우는 둔화됐었고요. 둔화된 반면에 이제 뭐 월마트 같은 경우는 저마진 식품 매출 증가로 인해서 되려 호조. 그래서 이날 당일날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홈디포 같은 경우는 7% 정도 낙폭 가져갔었고요. 월마트는 이제 0.6%대 이제 그래도 상승 마감을 좀 보여줬었는데, 좀 엇갈린 실적을 가져오면서에 대한 결과죠. 근데 이 내용이 좀 일단은 단기적으로 기업 충격으로 이슈가 좀 크지만, 일단 좀 중요한 내용을 이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택 개선 상품을 판매하는 홈디포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거의 없이 이제 균일한 판매를 좀 보여줬지만, 일단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홈디포는 사실상 이 주택 개선 상품
그래서 뭐 주택 개조를 한다든지 이런 부품들을 좀 파는데 그냥 좀 거의 비슷한 수준, 그거보다 이제 좀 더 빠지던가 이렇게 지금 해서 좀 둔화되는 움직임이지만 일단은 월마트 같은 경우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는 식료품. 왜냐면 이 식료품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필수 소비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뭐 양배추 가격이 올랐다, 뭐 어떤 채소 가격이 올랐다, 뭐 과일 가격이 올랐다, 뭐가 올랐다 하지만 그냥 또 올랐구나 이제 하면서 일단 최대한 좀 더 싸게 구입을 해서 최대한 좀 요리를 해서 좀 잘 먹자. 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지금 뭐 배달 음식 뭐 한 끼만 좀 뭐 시킨다라고 하더라도 뭐 17,000원, 2만 원 뭐 이렇게 이제 한 끼 식사를 해결해야 되고 나가서 먹더라도 예전에는 뭐 정말 뭐 좀 싸게 먹는다 뭐 이런 느낌이었다라고 하면 뭐 정말 5,000원, 6,000원 뭐 이렇게 가져갔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어떤 곳을 가더라도 뭐 9,000원, 만원 기본이잖아요. 사실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웬만큼 뭐 6,000원대, 7,000원대 찾기가 좀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뭐 최소한의 뭐 우리가 의식주 어쨌든 생존을 위해서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쨌든 뭐가 됐든 기대보다 좀 큰 실적을 발표하든 이전이랑 계속적으로 좀 비슷한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컸었죠, 당연히. 근데 이제 두 회사의 임원 모두 소비자들이 이제 소비 습관이 뭐 이익을 압박했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일단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전망이 좀 어둡게 했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얘기 드렸던 것처럼 소비 습관 자체가 일단은 이전에는 그래 이런 거 사 이런 거 사 이렇게 했지만 더 생각하고 최대한 더 알뜰하게 소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싼 비교를 해봤을 때 좀 더 싸고 알뜰한 제품도 이렇게 찾다 보니까 뭐 판매량은 증가할 수는 있어도 그 개별 상품에 대한 마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더 맥밀런 월마트 CEO는 고객들이 여전히 우리한테 돈을 쓰고 있다. 분명히 우리에게 올해의 후반기가 어떻게 될지는 분명하지 않다. 돈을 쓰고 있어요. 우리 괜찮아요. 우리는 뭐 이번에 뭐 경기가 어떻든 뭐든 다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일상적인 필요에 대한 지출을 우선시하고 있어. 그렇죠? 필수 소비재들, 먹고 사는 문제에 연결돼 있는 최소한의 지출만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비식품 품목의 판매는 지난 분기에 비해 지금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뭐 의류, 뭐 그 외에 뭐 월마트 간다라고 하더라도 먹을 것만 팔고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대형마트를 간다라고 해서 먹을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장난감도 있고요. 뭐 옷 같은 거, 뭐 속옷, 양말, 뭐 애견용품, 그쵸? 애완용품 뭐 그런 것도 있고, 그쵸? 그다음 뭐 기타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침구류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판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외적인 요소의 판매는 지금 감소하고 있다. 이제 존 퍼너 월마트 미국 담당 CEO 같은 경우는 회사의 재고, 여기 마트 자체에서는 재고가 계속적으로 퍼센트가 줄어드는 게 좋겠죠. 그만큼 순환율이 좋다라는 것도 거고 잘 팔린다라는 거니까. 일단은 4분기 2.6% 감소했지만 재고가 감소했어요. 좋아요. 근데 의류 등 일부 품목에서는 여전히 증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품목에서는 지금 현재 증가하는 형태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거 자체가 사실상 마진율을 줄이고 일단은 계속적으로 필수종만 찾다 보니까 외적인 판매가 안 된다.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사실상 편향적인 판매 소비 자체가 그렇게 이런 대형마트에서는 좋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골고루 전체적으로 일단은 원래 기존대로 평소 소비 습관대로 나와주는 게 일단 좀 가장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존 데이비드 이제 레이니 월마트 CFO 같은 경우는 월마트는 전반적으로 올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대략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떨어졌는데 9.1에서부터 지금 6%대까지 이제 떨어진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데 5% 4% 계속적으로 떨구면서 연준이 생각하는 2%를 도달하는 게 올해 절대 없고요. 지금 현재 한 6%뭐 7%요 정도 수준을 유지한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현 수준 자체가 엄청 높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높은 상태로 지금 현재 수준에서 유지할 것이고, 그 상황에서 일단은 일부 제품의 경우 전년 대비 감소할 수는 있지만 과거에 비해 여전히 쇼핑객들에게 높게 느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어느 정도 감소해서 조금 더 가격대나 뭐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올 수는 있지만 여전히 쇼핑객들에겐 높게 느껴질 것,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수 쪽으로 먹을 거 위주로 소비가 쏠릴 것이고, 그 외적인 비식품류는 조금 더 우리가 소비 패턴이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자, 테드테커 지금 홈디포 CEO 같은 경우는 자, 올해 매출은 제자리 걸음. 자, 소비자들이 당사 취급 서비스 및 상품에 멀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뭐 실적이 어떻고 저쩌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올 한 해를 이러한 지금 대형 마트들이 어떻게 지금 시야를 보고 있냐. 결국에는 안 좋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현재 수준보다도 지금 겨우 유지하는 거를 지금 보는 거고, 더 다시금 소비나 이런 부분들이 탄력받으면서 활력을 지금 띨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신다라고 하면 어쨌든 올 하반기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봤을 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대형마트들과 지금 연관져 있는 다른 일단 비식품 품목들, 그게 뭐 가전이 될 수도 있고요. 정말 많잖아요. 이러한 지금 해당되는 기업들의 매출이 계속적으로 급감할 것이다라는 거 느껴지실 거고, 이러한 급감 자체가 다음 분기 실적 발표에서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낙폭 자체를 가져가는 게 결국엔 지수 자체를 끌고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슈가 내용이 있고요. 다 이제 또 제가 이제 뭐 좀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를 지금 좀 설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앞에서 이제 제가 기술적인 하락에 대한 근거를 댔으면 그거에 따른 또 다른 내용 해석으로 일단 좀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자, 주요 이슈 정리로 일단은 또 판단을 해봤을 때, 자, 3월 회의 때 이제 금리 50bp 올릴 것이다라고 했었고, 지금 크리스틴 리가르드 ECB 총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2%대까지 복귀해야, 많이 들은 얘기죠. 연준에서 가져가는 내용들 자체로 지금 똑같이 얘기하는 모습이고, 자, 6월에 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자, 6월에 추가로 25bp 이제 올리면서 수신금리 기준 올해 최종금리를 3.5%로 골드만삭스는 예상을 했어요. 자, 수신금리가 무엇이냐? 대출이 아닌 우리가 예금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리, 이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3.5%로 지금 골드만삭스는 예측을 했는데, 아니야, 모건 스탠리는 어떤 얘기를 했나요? 올해 수신금리는 연 5.5%까지 뛸 것. 자, 월가에서 대표적인 두 기업에서도 이렇게 좀 극명하게 올해 예측 자체가 이렇게 좀 크게 차이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시장을 해석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뚜렷한 정답이 있다라는 게 좀 안 느껴지시죠? 뭐 사실상 이 둘이 같은 내용으로 뭐 3.5%든 5%든 맞춰서 얘기했다라고 해서 그 수신금리까지 도달한다, 100%, 90% 이상 도달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좀 더 이렇게 극명하게 갈린다라는 것 자체 해석이 올 하반기를 보는 시점 자체가 다르다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이슈도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일단 미국에서는 신차보다 이제 저렴하죠. 왜냐면 이제 IRA 적용 시 7,500달러를 지원을 받으니까 일단은 시작가 기준으로 이제 좀 봤었을 때 실구입비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는 메리트.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에 사는 지인한테도 이제 이전에도 한번 물어봤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제 친구 중에 이제 테슬라를 뽑은 친구가 사실상 뽑은 이유는 전기차 어떻게 보면 스타트로 일단은 다시금 혁신을 일으켰었고, 일단은 전기차,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막연하게 산 건 아니고 테슬라 신기해서 샀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출퇴근이 거의 한 200km가 돼요. 왕복.
지방인데 출퇴근이 이제 200km라서 사실상 유류비 부담이 너무 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전기차로 커버를 해서 장기적으로 좀 이용을 했었을 때는 뭐 단순히 1, 2년이 아니고 5년, 10년을 이용했을 때는 훨씬 더 지금 현재 경유나 휘발유 자동차보다도 훨씬 더 내가 효율적으로 금액대를 아끼면서 탈 수 있다라는 근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차를 구입했었는데 이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메리트도 있고 테슬라 그리고 뭐 전기차라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상 뭐 우리나라처럼 빼곡하게 있는 도시 지역들 같은 경우는 뭐 상관없겠지만 대다수가 뭐 이제 조금 보신다라고 하면 집들 자체 이제 공간이라든지 이제 뭐 시내라든지 이런 데까지 이제 나가는 게 웬만큼은 이제 좀 멀다 보니까 자동차를 거의 뭐 필수죠. 미국은 뭐 옛날부터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아니면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뭐 자동차를 타는 그런 문화가 이제 굉장히 크게 있었는데 미국은 사실상 테슬라를 굉장히 좀 좋은 브랜드의 자동차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워낙 지원이나 이런 게 많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값이 싸니까 그거에 대한 메리트로 지금 샀다. 최근에는 더 할인폭을 가져가면서 그 메리트를 키워갔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시장에 강력한 상승 흐름을 가져갔었던 원동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레미 시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실상 올 하반기에는 뭐 이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낙폭은 끝났어요. 이제 계속적으로 강한 상승장이 나올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낙관론자인데 이분이 이제 고용 수치가 또 깜짝 증가한다라고 하면 페드가 이제 3월에 금리 50bp 인상 검토할 것이다라고 좀 미리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이미 회의록에서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50bp에 대한 내용 자체를 얘기했었던 위원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 지금 판단해 본다라고 하면 이거 한 번 더 충격을 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사실상 최근 상승세 자체는 침체 회피 낙관론에 이제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처럼 그리고 최근 경고 신호가 쌓이면서 상승 기대감이 이제 하락했다. 그래서 1분기가 올해 이제 최저점이다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JP모건 전략 책임자가 이런 얘기를 했고요. 페드가 이제 두세 차례 추가 인상, 금리 인상 나설 것이고 향후 분기에서 이제 기업들 실적은 둔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실적 둔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 결과 S&P 자체는 3,000에서 3,300선까지 밀릴 것이다라고 모건 스탠리 CIO가 이제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요거는 지금 일단은 제가 어제 내용을 가져갔었으니까 이미 지금 엔비디아 지금 실적 발표가 이미 다 나온 시점이고요. 이 녹화 자체도 지금 일단은 목요일 기준, 23일 목요일 기준이다 보니까 이 내용들 말고 지난주 이슈 정도 정리했다.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영향 끼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부 내용들 여기까지만 가져가도록 할 거고요. 네, 3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3부까지 일단은 마지막 시간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나스닥 내용 자체로 일단은 앞으로 이제 3월을 우리가 좀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단기 반등 뒤에 이제 지속적인 추가 하락 가능성이 크게 놓여져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보면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요. 자, 일단 오일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구간대를 지켜보시면 지금 저는 70자리 값을 강력한 지지 저점으로 좀 보고 있었던 자리 값이고 사실상 뭐 이 자리 값을 살짝이나 이제 도달하는 자리 값은 연출될 가능성은 있지만 결국엔 상승 추세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밴드 저점 부근 저점 터치 지금도 터치 구간대 나와주고 있는데 이미 이 자리 값을 저점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본 시점에서 계속적으로 좀 약세를 좀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죠. 일단은 좀 5일 기준으로는 메인 빅 이벤트나 이런 부분들이 좀 끝났죠. 계절 한정적으로 일단은 추위, 난방류 수요 이런 부분들의
급등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비축률을 가져가는 움직임 때문에 오일 가격이 상승을 볼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했었던 구간대들을 좀 무시하면서 이 자리를 계속적으로 좀 비벼주는 변동성을 지금 가져가는 장세 흐름. 급등도 아니고 급락도 아닌데 제가 이제 이전에도 이런 얘기를 좀 드렸어요. 오일 가격에 이제 가장 사실상 좀 가장 이상적으로 안정적인 구간대는 현재 여기 구간대다. 그래서 이 자리가 지금 좀 박스가 더 유지되더라도 사실상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지는 않겠죠. 우리가 이전에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또 급등을 가져가면서 촉발시켰었던 또 가장 큰 원인으로 이제 좀 판단을 해본다라고 하면 뭐가 있었죠? 오일 가격이 자그마치 100달러를 안착하고 130달러까지 찍다가 이게 이제 사실 뭐 변동성이 심하면서 가져가더라도 결국에는 이 100달러 구간대에서 그쵸? 계속적으로 평균 자체가 지금 100 정도를 유지했었던 가격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시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작년 거의 뭐 3월 초에서부터 해서 이 자리 값을 계속 유지했었던 게 이제 근 4달 동안에 이제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촉발했었던 원인이죠. 자, 왜 오일 자체가 왜 인플레이션 크게 가져가냐? 결국에는 뭐 원유 자체에서 나오는 게 그쵸 여러 가지가 있죠. 석유, 등유, 경유, 나프타 뭐 여러 가지 이 안에서 나오는데 뭐 이제 가스도 나오고 산업 전반에 걸쳐서 사실상 우리가 안 들어가는 게 없겠죠. 사실상 뭐 전기 생산에서도 일부 뭐 이 안에 있는 부분이 사용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냥 뭐 난방유 자체도 사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기업이나 이제 상황에서 뭐 일단 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이제 산업이라든지 이게 어떤 물건을 생산하고 이런 작업들을 한다라고 하면 뭐 지게차를 운행할 수도 있고요. 뭐 굴삭기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어떤 현장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얘네 자체가 다 연료를 먹고 결국 어떤 상품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다음 공간으로 이동을 하는데도 뭐 트럭이 됐든 뭐가 됐든 그쵸 그럴 때도 결국에는 이 원유에 들어있는 경유나 휘발유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가격들이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도 기준으로 지금은 이제 1,500원대까지 내려왔지만 2,000 몇백 원, 2,500원, 막 2,600원 막 이렇게까지 봤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상으로는. 그때는 이제 막 하면서 저도 이제 기름 넣으면서 평소에는 뭐 5만 원을 넣으면 얼마까지 간다였는데 그쵸? 뭐 5만 원 넣으면 뭐 대략적으로 이제 뭐 3, 400km를 탄다라고 하면 이때 당시에 5만 원 넣으면 뭐 사실상 체감상 정말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뭐 반토막 난 느낌이었었죠. 이거밖에 안 들어가고 이거밖에 지금 주행 가는 거리가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비쌌었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데 같은 경우는 운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그냥 비용이 들어가고 그런 비용들을 본인들의 뭐 월급이나 뭐 그런 부분에서 충당을 무조건 한다라는 거는 내가 오히려 일을 했는데 10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기름값 때문에 뭐 6만 원 7만 원 뭐 극단적으로 뭐 이렇게 벌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뭐 전 세계적으로 힘드니까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죠. 그 금액만큼 매기는 거죠. 내가 뭐 배송 담당이면 배송료를 더 추가를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앞에서 1차, 2차, 3차, 4차로 계속적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플러스 붙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산업 전반에 걸쳐서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도달을 했었을 때 가격의 상승을 이끌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라고 했었죠. 단순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끌고 왔었던 것 자체가 모든 게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원유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원유 가격이 이때 이렇게 올렸으니까 무조건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주범이야. 거의 주범일 수는 있겠지만 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이제 촉발됐었던 거잖아요. 어쨌든 이 지금 현재 가격대는 이때는 뭐 오펙 회의에서도 아직도 기억하는데
이때는 이슈를 정말 많이 가져갔었죠. 오펙에 조금 더 민감하게 얘네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달랐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이슈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이 정도 가격이면 소비자들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그래 이 정도 가격대면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물가 상황이랑 지금 놓고 봤을 때는 딱 적당해. 그리고 이제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미국 셰일오일 업체라든지 그리고 이제 오펙 회원국들 같은 경우도 일단 시추 작업에서부터 그쵸 여러 가지 이제 제조 공정을 거쳐서 원유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배럴당 이 가격에 팔면서 가져간다라고 하면 얘네 역시도 앞에서의 드라마틱한 마진을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 그쵸 훨씬 떨어졌지만 그래도 여기 구간대는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이 이상 떨어지면서 50, 40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파나마나 수준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봤자 거의 뭐 제로 마진으로 박리담회로 우리가 이렇게 막 팔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돼라는 수준이 이전에 있었잖아요. 이때 진짜 깜짝 놀랐었는데 정말 설마 마이너스까지 가겠어? 라고 생각했었던 구간대였었죠. 정말 이 앞에서의 이제 가격대가 굉장히 이제 낮았었는데 현재 물가 대비 지금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소비자든 판매자 입장에서도 지금 본다라고 하면 그래 이 정도는 허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 정도는 허용할 수 있는데 얘네가 다시 오일 가격이 $100 이상대까지 촉발되면서 기름값이 다시금 1,800원 그쵸 휘발유 자체가 뭐 2,000원 뭐 이렇게까지 리터당 올라가 버린다라고 하면 우리도 다시금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대 횡보가 그냥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것도 오케이. 대신에 70 이상 저점 깨는 거는 사실상 조금 지금 자리값이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힘들 가능성이 크다. 다시금 이 자리값까지 깬다라고 하면 오펙에서 또 핏대 올려서 난리를 칠 거예요. 분명히 이제 좀 그 부분은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오일 자체는 그래서 현재 구간대 횡보가 다시금 좀 이어질 것이고 밴드폭 정도의 지금 변동성 계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자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일봉상 관점으로 바닥 구간 터치 현재 움직임 나왔기 때문에 한 74, 73 정도를 지금 저점으로 바라보면서 다시금 80대까지 상승 가능성 두면서 매수 방향성으로 대응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이다. 그래서 방향성은 다시금 좀 밀어주면서 그래야 다시금 또 떨어지고 이러한 파동이 반복적인 횡보 장세를 그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금 조금 더 추세 자체가 돌아가는 상승 추세를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골드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전에 너무 잘 맞췄죠. 자 이전에 골드 차트 같은 경우도 사실상 최근 단기 갭등 자리값 고점 자체를 정확하게 맞춰줬었고 이거는 제가 교육 내용 자체에서 설명드렸었던 역캐주얼 관점에서의 타겟 포인트 자리값이고 이 2030 자체는 피보나치 기준으로 나와준 자리값이에요. 자 그래서 이 자리값 터치 후에 지금 의미 있는 눌림 바닥에서부터 고점 대비 382 자리값까지 눌릴 것이다. 이것도 제가 이제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이 자리값까지 터치를 보여줬고 지지난주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장대 음봉 한 개인가 두 개 보고 나서 판단을 했었는데 이 자리값의 낙폭은 최대 낙폭은 이 정도 구간대일 것이고 현재 자리값에서 지금 지금 일주일 정도 비벼주고 있는 장세 흐름인데 결론적으로는 다시금 안착하면서 반등 나와준다라고 하면 추가 추세 자체는 다시금 좀 강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꺾일 거였으면 저는 진작 꺾였어야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도 뭐 충격받으면 뭐 1800까지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확률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확률로 바라본다라고 하면 뭐 1800 초반대까지 떨어질 확률도 있지만 현재 자리값을 지키면서 반등 가능성을 저는 조금 더 크게 바라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엔 자 구리인데요. 구리 자체도 제가 다시금 반등할 것이다. 이 자리가 지금 단기적인 눌림 자리가 의미 있는 구간대까지 터치 보여줬고 이 구간대에서 반등 가능성 높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지지 이후에 지금 그러니까 골드가 여기 이제 눌러주고 나서 지지를 하냐 안 하냐 이 구간대에서 놓여져 있는 거고 제가 이렇게 올려드린 것처럼 다시금 상승 출발 가능성으로 이제 판단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지금 단기적으로 4.4까지는
터치 가능성이 높은 자리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 자리값에 대한 해석 자체를 뭐 엘리엇 파동에 대한 카운팅으로도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요거에 대한 내용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다음 주에 제가 좀 한 번은 좀 교육 내용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벌써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날은 이제 이렇게 이슈나 기초적인 내용들 해석을 드리면서 가져갈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이런 기초적인 내용 시황 전체적인 브리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교육을 조금 더 집중 있게 좀 앞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 갖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다른 것보다 1부, 2부, 3부 자체를 좀 나눠서 교육에 좀 집중하는 시간 가질 텐데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교육에 더 집중할게요. 제가 이전에도 좀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교육에 좀 더 집중하는 시간이나 이런 지금 상황으로 일단 좀 가져가면서 좀 바라보고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내용들 지금 이렇게 제가 차트를 그리면서 가져가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이제 좀 다 녹아져 있으니까 한 시간 안에는 다 보여드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랑 좀 함께 하고 싶다. 함께 하는데 뭐 지금 가입하고 뭐 이런 게 이제 돈이 좀 많이 들지 않나요? 이벤트가 있습니다. 뭐 해서 저와 이제 라이브 방송 통해서 이제 좀 다 같이 그냥 제가 오픈 강의를 이제 좀 할 예정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그냥 지금 현재 그냥 계신다라고 하면 참여를 하실 수가 없겠죠. 일단 노란 톡방 지금 우측 하단인가요? 우측 하단 지금 이 화면에서 우측 하단으로 지금 보시면 나오니까 여기서 QR코드 입력해서 입장하신다라고 하면 항상 거기서 이제 저를 찾아주신 다음에 뭐 질문 같은 거 주신다라고 하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 팍스에서만 지금 방송을 지금 2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 야간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여기서도 이제 고정적으로 2년 동안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뭐 거기서 이제 설명드렸었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일단 최근에 이제 사이버 보안 업체들에 제가 좀 집중을 하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뭐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아쉬워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제가 일단은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주면서 21% 급등하고요. 9% 추가적으로 급등하면서 이전에 이제 좀 얘기를 드렸었고 뭐 7, 8달러 부근에서부터 이제 10달러대까지 급등을 보여줬으니까 사실상 수익률 자체를 20% 이상 올릴 수 있었던 중요한 내용 해석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금 좀 낙폭을 가져갔는데 일단은 기업들 리스트에서는 일단 팔로알토가 있었어요. 팔로알토 같은 경우도 앞에서 일단은 사이버 보안업체 기준으로 일단은 스타트를 지금 팔란티어가 좀 끊었으니까 얘 역시도 이전에 한 번 더 생각하면서 타이밍을 잡자 하다가 놓쳤는데 12% 하루 만에 급등을 또 보여줬죠. 그러면 그 외에 다른 기업들도 아직 실적 발표가 남았는데 다시금 발표 자체에서는 굉장히 또 단기 급등을 또 보여줄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이 기업들은 노란톡방 참여하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